때로는 대사 한 줄이 영화 전체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살인의 추억을 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에서 박두만 형사가 용의자 박형규를 노려보며 내뱉은 한마디, 밥은 먹고 다니냐?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한 문장에 살인의 추억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 주제, 스토리까지 모두 내포되어 있는 명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왜 명대사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어떤 목적으로 한 말인지 영화상에서 명확하게 표현된 건 없습니다. 사실 문장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특이점을 느낄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문장도 단순하고 표현도 그냥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평범한 관용구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평범함이 더 큰 임팩트와 여운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영화의 명대사로 회자되는 것인데, 이 단순한 텍스트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컨텍스트를 고려해야 합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라고밖에 더 이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처절한 분위기, 내면의 분노, 그 복잡 미묘한 상황, 박두만은 그토록 미치게 잡고 싶었던 연쇄살인범을 포기해야 하는 그 순간의 피 맺힌 심정을 단 한 줄의 대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밥은 먹고 다니냐? 라는 질문의 워딩만 단순 받아들인다면 몇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긴 한데, 첫 번째는 DNA 감식 결과로 인해 박형규가 무혐의라는 것을 알게 된 상황에서 정말 순수하게 박형규가 밥을 먹고 다녔는지, 굶고 다녔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일 수 있습니다. 미안함과 연민이 발동한, 경찰의 입장에서 그동안 용의자로 수사받느라 고생 많이 한 박형규의 건강을 걱정해주는 인권 차원에서의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박두만은 여전히 박형규가 진짜 범인이라고 믿는 상황이라 가정했을 때, 너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넌 밥 먹을 가치도 없는 나쁜 놈이다 라는 비난의 어조인데, 이 말을 눈앞의 박형규에게 하는 대사일 수도 있지만, 이 샷을 보면 박두만의 시선은 카메라를 거의 정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박형규의 시점샷이긴 한데 동시에 이 영화를 보는 관객의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부담스러운 얼굴을 화면에 가득 채운 채 정면을 응시하면서 어딘가에서 이 영화를 보고 있을 연쇄살인사건의 진짜 범인을 바라보며 하는 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관객을 향하는 대사라는 게 조금 유치한 발상 아닌가? 그건 연극적인 스타일 아니야? 하겠지만 사실 그게 새삼스러운 케이스는 아닙니다. 한여를 연출한 거장 김기영 감독은 영화 속 대사는 대부분 관객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화 속 인물들 사이의 대사는 사실 그들끼리 알아들었다고 설정하면 되기 때문에 영화에서 표현되는 거의 모든 대사는 관객을 염두에 두고 내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보다 다층적인 의미를 담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밥을 먹는 것이라는 행위의 일상성입니다. 밥을 먹는다는 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루 세끼 매일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그야말로 보통의 평범하고 일반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그런데 박두만은 이 하나마나한 질문을 연쇄살인범이라 의심하는 박형규 혹은 화면으로 보고 있을 연쇄살인범 앞에서 내뱉습니다. 연쇄살인범은 그야말로 밥을 먹듯이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살인과 강간을 저지르고 다닌 인물입니다. 그에게 살인이란 밥을 먹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행동이자 평범하기 그지없는 삶의 양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에게 밥이란 것은 살인과 이음 동의어인 것입니다. 살인을 밥 먹듯 평범하게 저지른다? 밥은 먹고 다니냐? 라는 질문에 그렇다 라고 대답한다면, 달리 말하면 살인을 저지르고 다녔지? 라는 질문에 yes 라고 대답한 거나 마찬가지인 결과가 됩니다. 영화는 범인에게 바로 이것을 묻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보다 확장한다면 악행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밥 먹듯 저지르고 다녔던 모든 존재들에게 날리는 일침일 수 있습니다. 영화 스토리 내내 무고한 용의자를 잡아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박두만과 조용구로 대표되는 경찰들과 이를 방치했던 국가 공권력들 또한 악행을 수행했던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방치했던 시대와
그 시절의 구성원들. 다만 그들은 자기 자신이 악이라는 걸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그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라 밥을 먹듯이 때리고 고문하고 조작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진짜 밥을 먹습니다. 악이라는 자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로 밥 먹는 것처럼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보통의 존재인 이들을 보며 아무도 악인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코 악역이라 불리지도 않는 인물들이 평범한 일이라 여기며 저지르고 다녔던 그 행위들을 그저 할 일을 하고 고깃값을 번다는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 악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평범하기 때문에 연쇄살인범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살인범 또한 평범한 얼굴과 동일한 일상성으로 그 짓을 저지르고 다녔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한나 아렌트가 주창한 악의 평범성과 맥을 함께하는 대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밥은 먹고 다니냐? 라는 문장이 해외 상영판 영어 버전으로는 Do you get up early in the morning too? 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흐름과 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이 영문을 구글 번역기 또는 파파고에 넣고 해석해보면 너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원본의 대사와 전혀 유사성이 없는데? 라고 떠올릴 수 있지만 일상성과 평범함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밥은 먹고 다니냐? 와 너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는 결국 같은 말입니다. 영화 엔딩씬에서 시골 소녀 아이가 박두만 형사의 그 아저씨 얼굴 봤어? 라는 질문에 대답한 그냥 평범해요 라는 대답이 섬뜩한 이유는 이러한 평범함의 의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걸 이 영화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 살인의 추억은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악당이 등장하는 스릴러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평범한 악당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 평범한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다. 존재는 있지만 얼굴이 없다?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악당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건 예를 들어 스티븐 스필버그의 조스에서 그러한 서스펜스를 표현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조스가 대놓고 등장했을 땐 차라리 귀여웠습니다. 하지만 실체가 보이지 않을 때 그 공포감이 최대치로 극대화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범인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범죄 스토리를 만들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인물과 이야기를 어떻게든 굴려야 하는데 타겟이 없으니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기가 난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역설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얼굴이라는 이미지에 집착합니다. 얼굴로 시작한 영화는 얼굴로 끝이 납니다. 화상으로 얼굴이 망가진 백광호는 범인의 얼굴을 본 목격자이지만 범인의 얼굴을 보았냐라는 추궁에 끝내 대답하지 않고 불의 얼굴이 대인 과거의 트라우마만을 언급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산중턱 오두막 여성은 끝까지 범인의 얼굴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얼굴을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을 보려는 자와 보이지 않으려는 자, 둘만이 존재하는 구도인 것입니다. 박두만 형사는 툭하면 내 얼굴 똑바로 봐 라는 말을 하면서 본인의 감시관을 뽐내지만 결국은 도저히 모르겠다로 끝이 납니다. 늘 용의자들의 얼굴을 스크랩한 수첩을 가지고 다녔지만 종국에는 그 수첩을 찢어버립니다. 범인 얼굴 찾아보겠다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비싼 돈 주고 범인의 얼굴이 나타난다는 신비의 부적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건 부질없는 짓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부적이 빨간 천을 들추면 드러나는 어둠 속 조리퐁 박스에 들어있다는 건 숨은 의미 해석하기나 상징 찾기를 좋아한다면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미장센이지만 저는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형사들은 얼굴이 보이지 않는 범인을 잡기 위해 지리한 싸움을 해나갑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건 실체가 없는 공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형사들의 추적은 마치 허공에 주먹 휘두르는 듯한 범인이 아니라 시대의 공기와 싸우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풍자극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스릴러 영화로서 장르적인 쾌감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입니다.
범죄 수사물에 클리셰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강력반 꼴통 형사, 어디선가 숨은 채로 조롱의 메시지를 보내는 살인범, 정의 구현보다는 일신의 영달만을 꾀하는 높으신 분들, 말 안 듣고 나대다가 목숨을 잃는 피해자 등등, 이런 한국 영화 특유의 클리셰는 물론 이 영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좀 더 진지한 장르적 컨벤션으로 따져본다 해도 치밀한 수사 과정 속에 하나씩 끼워 맞춰지는 퍼즐과 서서히 드러나는 범인의 존재감, 점점 숨통을 조여오는 특유의 긴장감이나 압박감이 단계적으로 상승되는 이런 스타일의 전형적인 장르 구조에는 좀 취약하다 볼 수 있습니다. 살인의 추억은 그냥 허공에 삽질하는 컨셉의 내러티브입니다. 영화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의 컨셉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3명의 용의자가 나오는데 백광호, 조병순, 박형규까지 차례로 나오는 3명은 형사들이 수사망을 좁히면서 좀 더 물증적인 혐의가 강력해지는 순서대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소문 또는 우연에 기댄 어쩌다 산발적으로 걸려든 용의자들입니다. 셋 다 시스템에 의한 수사에 걸려 검거된 것이 아니고 백광호는 그냥 동네 오락실에서 주워왔고 조병수는 산에서 딸딸이 치던 걸 우연히 발견해서 잡아온 인물이고 박형규의 경우는 나름대로 논리적인 수사 방식이 멋지게 맞아떨어져서 검거한 케이스이긴 한데 라디오의 엽서 신청곡이 범죄 저지르는 날과 딱딱 맞아떨어진다 라는 설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창 때는 밤을 잊은 그대에게나 스위트 뮤직박스에 허구한 날 엽서 보내봐서 아는데 사연 소개와 신청곡 선정되기란 강남 아파트 청약 당첨 수준입니다. 하물며 엽서 발송 날짜에 비 오는 날의 타이밍을 어떻게 맞출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방송국은 엽서만 보내면 100% 선정해주는 방송국인지, 이 정도면 박형규와 방송국 PD의 친분 관계 또한 의심해봐야 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건 굳이 핍진성까지 들먹이진 않더라도 그냥 영화 내적 논리로서 적응해서 받아들인다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하여튼 이 3명의 용의자는 결국 단계적 수사망을 좁히는 논리적 단계에 의해 등장한 캐릭터들이 아니라 결국 앞서 얘기한 허공의 삽질, 그것이 시대적 현실이라는 컨셉에 의한 다른 의미의 존재감을 부여받은 캐릭터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각자의 의미나 역할은 분명 존재합니다. 백광호의 경우 경찰이 억지 수사에 의한 짜맞추기의 희생양임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조병순 또한 고문 및 거짓 진술의 피해를 보여주면 물론이고 검거 과정에서 박두만의 직관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며, 서태윤에게 화장실 귀신에 대한 소문을 제공함으로써 오두막 생존자 여성을 찾아갈 수 있게 만드는 모티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박형규는 서사 구조상으로 최강의 빌런 역할을 하면서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거의 확실하다는 심리적 절정감까지 몰아간 다음에 내러티브 전체의 판을 흔드는 메시지까지 제시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과적으로 범인이 누구인지, 범인을 어떻게 잡는지 하는 장르적인 프로세스에 기능하는 캐릭터들은 아니고 사회적인 풍자, 시대적 한계에 대한 냉소와 성찰을 제시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광호부터 조병순, 박형규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영화 속 등장하는 총 6차례의 살인 피해자 여성들, 이들이 2시간 내내 번갈아가며 등장하는 이 스토리는 결국 같은 설정의 반복, A에서 B로 상승하는 아크 형태의 플롯이 아니라 했던 짓 또 하고, 사람 죽고 또 죽고, 잡고 또 잡고, 이 무한 루프 속에 갈피를 못 잡고 점점 미쳐가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방치하게만 하는 시대를 이야기한 갈지자 플롯이라 볼 수 있습니다. 2시간 내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듯한 이야기. 그래서 박두만은 결말부에 다시 오프닝 때의 그 장소로 돌아온 것입니다. 범인의 얼굴을 가장 최근에 대면한 목격자인 소녀가 묘사한 평범해요 라는 얼굴의 그 사람. 평범함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걸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그 범인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단지 이것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어쨌든 그 역시 밥은 먹고 다닐 거라는 것. 그래서 밥은 먹고 다니냐? 라는 질문은 뼈를 때립니다. 그는 이후에도 매일 밥을 먹고 다니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평범한 얼굴로 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다가 거의 30여 년 후에 이춘재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얼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동안 세상은 얼마나 평범해졌을까요?